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65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스 윤리학을 이제 학습을 할 건데, 이 고전과 윤리에 있어서의 대단원 두 번째에 있어서의 교과서 58쪽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스 윤리학, 이게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과 덕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으로서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 하고,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덕이라는 건 관계거든요. 관계, 좋은 관계, 바람직한 관계를 맺어야 우리는 행복을 지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스 윤리학,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스 윤리학 제1번 단원 소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행복하게 산다는 것. 예, 행복이라는 건 좋은 것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예, 이것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고대 서양의 사상가들에게 행복은 중요한 탐구 과제였어요. 고대 서양 사상가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죠, 그리스. 그리고 이게 고대 동양의 사상가들 그러면 어디예요? 이거는 공자, 맹자, 아니면 노자, 장자,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고대 동양의 사상가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중요한 탐구 주제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뭐라고요? 인간의 행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거 보세요. 인간의 행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 그랬으니까 자, 우리는 인간이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점지받아서 태어난 게 아니라 우연적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죠. 그래서 샤르트르는 우리는 우연하게 떨어진 존재이다 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떨어진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해 나가는 삶을 살게 돼요. 이때의 선택은 우리는 항상 뭐를 지향하고 있느냐 하면 행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러한 모습을 뭐로 정의를 했냐면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행복을 인간의 행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행위는 궁극적으로 뭐를 추구하고 있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따라서 이 행복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말로 최고선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최고선입니다, 최고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일단은 정의하고, 이것이 곧 우리는 좋은 것입니다 라고 해서 행복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세 개의 용어로 말할 수 있어요. 행복, 최고선, 좋은 것.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스 윤리학을 통해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서의 행복, 우리는 삶의 목표의 최대의 우리가 극치라고 하는 게 행복인데, 모든 선택은 행복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 행복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최고선입니다. 이 최고의 선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유덕한 삶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때 유덕한 삶이라는 것은 덕이 있는 삶이죠. 이때의 덕이 뭐냐면 바람직한 관계예요. 이 덕이라는 건 바람직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유덕한 삶 이렇게 얘기해요. 탐구해보고 도덕적인 덕을 함양하는 거에 알아본다. 이 도덕적인 거라는 거는, 도덕적인 덕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뭐죠?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하며 하는 것에 알아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도와 덕이라는 얘기는 도는 나를 아는 것이고 도는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이고 여기에 덕이라는 거는 내가 도를 아는 자가 뭐예요? 나 이외의 타자들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우리는 덕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도덕이라는 거는 내가 타자들과의 가장 바람직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도덕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성취 기준을 한번 볼까요? 성취 기준은 봅시다. 다른 성취 기준은 궁극적 목적으로서 그랬어요. 궁극적 목적으로서 행복의 의미는 우리는 궁극적 목적이 행복, 좋은 것,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최고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 개가 모두 같은 용어라고 그랬어요. 이를 위해 도덕적 습관과 의지를 가지며 이 도덕적 습관과 의지라는 거는 바람직한 관계를 지니려는 습관과 의지를 가지며 이렇게 돼요. 도덕적인 덕을 길러야 함을 그랬으니까 도덕적이라는 거는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는 그런 바람직한 관계를 기르는 것, 바람직한 관계를 기르는 것을 알고 자신의 삶에 요구되는 도덕적 습관과 자세를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각나기에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볼까요? 행복이란 우리는 이게 헤르만 헤세의 시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시에 보면 헤르만 헤세의 행복해진다는 것이라는 시인데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이거는 해야 할 것은 우리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네. 그저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뿐이네.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은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지 어떤 이유로 이 세상에 온 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헬만 헤세는 이 세상에 나의 존재의 모습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데도 그 온갖 도덕, 온갖 계명을 갖고서도 사람들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하고 있다네. 왜 그렇죠? 온갖 도덕과 온갖 계명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거죠.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게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네 라는 얘기는 갖고만 있어서 그렇지 그걸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헤르만 헤세는 우리는 이 얘기 속에 보면은 이미 우리는 행복이라는 규칙과 원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행하지 않으니까 그리 행복하지 못하게 보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사람들 스스로 행복을 만들지 않는 까닭, 그러니까 이게 뭐죠? 실천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인간은 선을 행하는 한 누구나 행복에 이르지. 이게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 이게 뭐예요? 선을 행한다는 건 최고선을 향해 간다는 것은 누구나 행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행복하고 마음속에 조화를 찾는 한,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한 이때의 행복을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조화를 찾고 사랑을 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의 행복의 의미는 헬만 헤세에 의하면은 사랑을 하고 우리는 조화를 추구를 해야 합니다. 조화 추구. 이거는 뭐예요? 질서를 추구해야 합니다. 라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사랑은 유일한 가르침 그랬어요. 사랑은 유일한 가르침. 세상에 우리에게 물려준 하나의 교훈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서 뭐냐면은 유교에서 얘기하면 인이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면 사랑이고
불교에서 얘기하면 이게 자비가 되는 거예요. 자비. 이 모든 것 우리는 통틀어서 사랑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도 부처도 공자도 그렇게 가르쳤다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을 모두 가르쳤다고.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세상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의 가장 깊은 곳, 그의 영혼, 그의 사랑하는 능력이라네. 이 사랑하는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 다시 한번 여기 볼까요? 이 지면을 보면 모든 인간에게 세상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의 가장 깊은 곳, 이게 뭐예요? 뿌리에서 내려온 것, 뿌리에서 내려온 것, 이게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에서 내려왔고, 하나님에서 부처는 뭐예요? 이게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는 그러한 것에서 내려왔는데, 이게 옴이라고 얘기도 하고, 아니면은 옴이라고 얘기도 하고, 안 그러면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해갖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안 그러면 이런 표현도 쓰긴 쓰는데 오히려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공자는 뭐예요? 이게 천의 개념에서 나왔죠. 예. 오히려 부처가 아니라 우리 노자장자를 얘기를 했으면 여기는 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부드러울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얘네들이 만물을 모두 만들었지만 이 만물들은 어떻게 해요? 만들어진 모든 만물들은 어떻게 가르쳐요?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세상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의 가장 깊은 곳 뿌리에서 내려온 그곳에 그의 영혼, 그의 사랑하는 능력이라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부처, 공자 이 모든 것은 내가 부여받은 바의 것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다? 영혼이라고 한다. 영혼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리죽을 떠먹던 맛있는 빵을 먹던 누더기를 걸치던 보석을 휘감던 이게 뭐죠? 겉모양이 어떻든 간에 어떻든 사랑하는 능력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있어서의 이런 예수 부처 공자와 같은 이게 사랑과 인과 그 다음에 자비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세상은 순수한 영혼의 화음을 울렸고 영혼의 화음을 울렸고 라는 건 조화와 질서를 지녔고 언제나 좋은 세상 옳은 세상이 이었다네. 헤르만 헤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우리는 불행한 삶의 연속으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자, 이 헤르만 헤세에 있어서의 지금 여기에 행복해진다는 것, 여기에서의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인가?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어요. 예시답안을 한번 봅시다. 1번의 예시답안은 개개인이 가진 행복에 관한 다양한 생각을 이끌어내보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보면 개개인이 가진 행복에 관한 다양한 생각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이게 무엇이다 이렇게 한번 묻고 싶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행복을 중심으로 이 생각금을이라는 거는 유기적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한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이때 이제 생각금을이라는 건 유기적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것은 어떤 요소에 대해 연상하는 것을 서로 연관짓는 방법을 우리는 생각금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시답안 두 번째는 보면 오늘 하루 중에서 혹은 이번 주나 이번 달 등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거나 혹은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느낀 경험을 떠올려 본다. 과거에 있어서 나한테
이 경험적으로 행복한 때가 있었나? 그 행복이라는 거는 무엇이지? 이런 식의 한번 생각이 있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자. 경험을 떠올려 보자. 이런 거죠. 자, 알아보기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스 율리아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죠. 이 사람은 플라톤의 제자입니다. 예. 플라톤의 제자인데 이 플라톤 휘하에서 이게 18년인가 30년인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나와서 아카데미아를 설립을 했습니다. 아카데미아를 설립을 해왔고 이 사람이 언제 플라톤의 제자로서 플라톤이 기원전 385년에 아테네 교회에 설립한 학교로 아카데미아, 이곳에서는 철학을 중심으로 수학, 음악, 천문학 등이 중요시되었으며 스페우시포스, 아리스토텔레스 유능한 인재가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만드는 아카데미아라는 데서 꽤 긴 시간 동안 이제 학습을 했어요. 자,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인가 한번 봅시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훌륭한 제자가 누구냐면은 알렉산더 대왕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라고 그러죠. 기원전 384에서 322년 전, 그러니까 약 BC 4세기예요, 이게. 마케도니아의 한 지방인 스타기라에서 태어났대요. 아버지인 니코마스는 이게 니코마스 율리아, 그러니까 이게 성인에서 그렇죠? 마케도니아 왕실의 의사였기 때문에 그는 유복한 가정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스 율리아가 니코마스가 이게 성이니까 자신의 아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썼다는 말이 그게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생물학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속적인 관심도 가족의 직업적인 배경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기회를 가졌다 이 얘기죠. 그래서 기원전 367년에서 17세 나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로 갔어요. 그러니까 17세 나이에 아카데미아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당시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는 단지 강의와 토론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학자들이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곳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플라톤 문화에서 학문에 정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과 언제 20년간을 머물렀다. 20년간. 근데 이게 몇 살에 들어갔어요? 17세죠? 17세에서 20년간 공부했으니까 37세에 이게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원전 347년에 플라톤이 죽고 그의 조카 스페우시포스가 아카데미아의 새 원장이 되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를 떠나요. 그러나 아소스에서 아카데미아의 분교를 설립, 자기 스스로 완전 독립을 나눴네요. 이때부터 독자적인 견해를 발전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이 죽고 나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앵무새 같은 존재가 되면 내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원전 343년 마케도니아의 필리보스 왕은 아들인 알렉산드로스를 교육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를 초빙했어요. 그는 이 제안에 수락을 했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아시아 원정 준비에 들어가던 기원전 335년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로 돌아와 자신의 학원을 별도로 설립. 이때 자신의 학원을 별도로 설립했다는 얘기는 아폴론 신전의 경내인 리케이온에 있었기 때문에 리케온이라고 불렀답니다. 리케이온. 그러니까 이게 신전 내에 학교를 이제 설립을 한 거죠.
알렉산드로스가 아시아 원정 준비에 들어갔다 해갖고 원정을 했어요. 그때 나온 문화가 뭐냐면 헬레니즘이에요. 이게. 헬레니즘 문화예요. 헬레니즘. 헬레니즘 문화는 결국은 알렉산더의 동방 정책으로 인해서 어디요? 서양과 아시아의 문화가 이게 결합되어 나온 게 헬레니즘 문화 이렇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케이온에서 11년 동안 연구와 교육을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37세에서 시작이 됐다면 아마 37, 8세쯤 되죠. 그래서 11년 동안 했으니까 48세까지 연구를 수행을 했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료들이나 학생들과 함께 철학적 문제를 토론, 그 다음에 지붕이 덮인 산책로를 이리저리 오르내리며 토론하는 습관 때문에 소요학파라고 불렸습니다. 자,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의 소요학파는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케이온 학파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케이온은 교육을 담당하는 것 외에도 성직한 사상가들이 자신들의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는 공동체의 성격을 띠기도 했고, 이러한 성격은 리케이온이 아카데미아보다 더 두드러져 보인다라고 하니까 독창성 있게 자기의 학원을 분교를 잘 이끌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 출신이라는 한계로 인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지만 정치학 폴리티카라는 이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폴리티카라는 책을 집필해서 강의를 해왔고 학문적인 차원에서 정치에 관한 독자적인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는 정치에 대한 참여보다는 학문적 연구와 교육에 인생을 바쳤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풍부한 지식과 박식함을 갖춘 당대의 대표적인 학자였다. 그는 플라톤과 아카데미아 동료들이 사상뿐만 아니라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사상과 고대 그리스의 시문학, 나아가 생물학과 그 시대의 첨단 과학 시계도 정통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학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자,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 얘기는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방면으로 이 사람의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방면에 관심도 많았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철학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관심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부분으로 내려가 봅시다. 니코마스 윤리학이 어떤 내용인지. 니코마스 윤리학은 어떤 책인가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 자연철학, 형이사학, 현천철학, 수사학과 예술의 이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들 중에 윤리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 자, 윤리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니코마스 윤리학, 에우데모스, 그 다음에 에우데모스 윤리학, 대윤리학, 그리고 탕월성과 결합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답니다. 이게 니코마스 윤리학, 에우데모스 윤리학, 대윤리학, 탕월성과 결합에 대하여. 처음 두 작품들은 이 둘은 진위성이 의심되지 않지만 나머지 두 작품들은 위작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는 뭐예요? 대윤리학과 탕월성과 결합에 대하여죠. 그래서 또한 니코마스 윤리학 5에서 7권은 에우데모스 윤리학 4에서 6권과 동일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책이라고 불릴 수 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주된 관심은 무엇일까? 니코마스 윤리학을 움직이고 있는 기본적인 목록은 인간에게 최고의 조음은 무엇인가? 최고의 조음은 뭐죠? 행복이라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다. 그래서 그는 인간에게 최고의 조음이 전통적으로 행복이다 라고 번역되는 에우다이모니아,
에우다이모니아라고 생각을 했고 행복이 윤리학적 사유의 핵심 주제라는 것은 니코마스 윤리학 제1권에서부터 명확하게 드러나 있대요. 그래서 니코마스 윤리학이 전체 텍스트에서 설명하고 있는 많은 구체적인 문제들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은 모두 하나의 기본 질문, 뭐죠? 어떤 삶이 좋은 삶이고 행복한 삶인가? 라는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게 쉬운 질의는 아니죠. 이게 심오한 내용인데 어떤 삶이 좋은 삶입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은 어떻게 삽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하우가 되겠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얘기니까 이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는 뭐죠?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관계를 맺는 삶. 니코마스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행위들이 지향하는 최상의 목적, 이 최상의 목적이 뭐죠? 궁극의 최상의 선 이게 되죠. 혹은 완전한 목적, 궁극의 목적, 완전한 목적이 존재하는 것을 증명을 해요. 그래서 이 최상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그것은 부나 명예, 즐거움과 같은 것으로 인식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분석을 통해 행복이란 그랬어요. 행복이란 인간의 좋음 중에서 가장 큰 선, 그러니까 최고 좋음 이렇게 되는 거죠. 최고의 좋음이 뭐죠? 이게 최고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고선, 궁극의 선 이렇게. 우리가 최고선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행복 그 자체를 위해서입니다. 맞죠? 행복 그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행하는 거지. 어떤 돈이 나온다, 밥이 나온다 해갖고 하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분석을 통해 행복이란 인간의 좋음 중에서 가장 큰 선, 그러니까 최고선이 되는 거죠. 좋은 선 중에 가장 큰 선이 최고선이 되고 이 최고선은 뭐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라 뭐죠? 행복 그 자체를 위해서 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니코마스 윤리학에서 행복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몫을 담당하는 것은 탁월성이다 그랬어요. 탁월성을 우리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인간 영혼이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활동으로, 탁월성은 인간 영혼이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활동으로 성격적 탁월성과 지적 탁월성으로 구분한다. 탁월성은 성격적 탁월성과 지적 탁월성으로 구별한대요. 그래서 성격적 탁월성은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에 있는 것, 중용. 자, 성격적 탁월성은 중용을 추구하는 거래요. 중용 추구. 그리고 이것은 올바른 이성 혹은 원칙과 관련된다. 그러니까 중용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거는 원리, 이게 원칙.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원리와 원칙이면서 이게 올바른 이성의 작용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합리적 선택, 자제력 없음, 즐거움, 친해, 관조활동 등의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기도 한답니다. 이 얘기는 뭐죠? 결국 이것은 그 중용에서 벗어남이에요. 중용에서 벗어남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하거나 아니면 불급의 문제예요. 불급의 문제. 이외에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과불급이고 여기 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서는 이게 중용의 중용. 그래서 탁월성은 중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중용이라는 것은 뭐죠? 관계적인 바람직한 관계 설정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덕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해 왔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제1장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